한국이 선진국이 된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무런 자원도 없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K콘텐츠나 삼성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진정한 역사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것은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언론에도 조명받지 못했고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견뎠고 아무런 인정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태어나 문맹이 대부분이던 시절의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한 부모님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등이 타들어가도록 일하며 모은 외화를 자신들은 한 잔의 커피도 마시지 못한 채 국가 발전과 자녀 교육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 어떤 기념비도 훈장도 없이 조용히 한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화려한 기업이나 문화가 아니라 이름 없는 이들의 침묵과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미국 연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연구원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1980년 봄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뉴욕 같은 도시를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성장에 대한 놀라운 수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10%의 성장률과 100억 달러 가치의 수출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상상했던 현대적인 도시는 어디 있는 걸까요? 대신에 높은 건물들도 보이긴 했지만 그 뒤로는 연탄 창고가 딸린 오래된 집들이 있었어요. 공사 중인 좁은 골목길이 건물들 사이로 뻗어 있었고 노인들은 손수레를 끌며 거리를 다녔습니다. 많은 집들은 여전히 비가 오면 새 것 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기조차도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신선하지 않았어요. 봄바람은 먼지와 석탄 냄새로 가득했고 코가 약간 따가웠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며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정말 모두가 말하는 경제적 기적인가? 저는 실망감을 느끼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제 통역사 김민수 씨가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오래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며칠 후 저는 동대문 근처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시장은 너무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통로에서 서로 밀치며 지나갔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그 시장에서 저는 박철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호텔 욕실보다 크지 않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구, 못, 나사가 공간의 모든 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은 일로 인해 거칠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대가 될 때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지 않기 위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했어요. 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읽었던 모든 보고서와 통계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수 씨 같은 사람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삶과 나라를 재건할 힘을 찾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한국을 보았다. 기적은 화려한 건물이나 경제 보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거리의 사람들 속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성민이라는 지방 정부 관리를 만났어요. 제가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적은 교수나 부자 사업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시장 골목과 공장 바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더러운 손과 지친 등을 가진 사람들,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고 진정한 굶주림을 알았으며 맨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제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전혀 배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교훈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에 대해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태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망적인 말, 미국 사무실에 있는 동기부여 포스터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곧 한국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말대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더운 화요일 아침,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시흥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오늘날 시흥은 높은 건물들과 첨단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당시에는 빈 들판처럼 보였어요. 제 차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리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날려 저를 기침하게 만들었어요. 건물은 강한 바람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녹슨 금속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곳일 리가 없어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맞는 곳이었습니다. 제 안내자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계들은 바쁜 리듬으로 윙윙거리며 쿵쾅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장비였어요. 이것들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온 멋진 새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직접 분해하고 재조립한 오래된 중고 기계들이었어요. 일부는 새 부품이 용접되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다른 도구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내자는 저를 공장 관리자인 강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입는 미국 관리자들과 달리 강 씨는 기름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14시간, 때로는 그 이상이죠. 그는 이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14시간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요? 강 씨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공장이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모든 작업자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처럼 정부 도움이나 실업수당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의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몸으로 밀어붙여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듭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공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작업자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일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배의 표정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굶주리거나였어요. 그들은 더 큰 집이나 멋진 차 같은 사치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식탁 위의 음식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일했어요. 며칠 후, 저는 미국의 제 사무실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이런 보고서들은 숫자와 경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국민의 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식과 돈은 결단력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성사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제 상사는 제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더슨, 우리는 의지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본 것을 보셨다면 의지력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은 정부 사무실이나 화려한 기업 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흥의 그 먼지 많은 공장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순전한 결단력으로 비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요.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첨단 기술이나 외국 투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거부하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일하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본 후, 저는 한국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 매우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모든 경제적 숫자와 보고서 뒤에 있는 실제 삶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에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어요. 지하철 칸은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광경은 무릎 위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올려놓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졸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는 기차의 움직임에 따라 끄덕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 사람들은 일하느라 정말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자주 타다 보니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정장은 깨끗했지만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셔츠 소매에는 잉크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광이 나지만 뒤꿈치가 닳아 있었어요. 이들은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직장인들, 한국의 성장하는 경제의 중추였어요. 어느 특별한 저녁, 지하철은 평소보다 덜 붐볐습니다. 저는 중년 남성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대부분의 다른 남자들처럼 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은 깨어나 가방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는 편지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완전히 집중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피곤한 얼굴은 변했어요.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고 작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무엇이 지친 남자를 그렇게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손하게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딸이 중요한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집에서는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집에서 읽을 수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정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때쯤이면 그의 아이들은 항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그때도 종종 추가 업무를 위해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제가 아이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는 유일한 시간은 일요일 아침뿐입니다. 그는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거의 보지 못한다면 화가 나거나 갇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직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분노를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조용한 수용과 딸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서울 북부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오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걷는 동안 저는 오 선생님에게 한국의 가정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아버지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가장 큰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들은 아버지와 하루 종일 놀기라고 씁니다. 그 단순한 소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단 하루를 바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는 40대의 남자 3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퇴근 후 술을 마시는 회사원들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던 한국어로 그들의 대화 일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내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가 말했어요. 그는 나를 보고 내 아내에게 물었지.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다른 남자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다른 남자가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적어도 안정된 직업이 있지. 내 아들은 내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교육과 기회를 가질 거야. 저는 이 아버지들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완전히 즐기지 못할 수도 있는 미래를 위해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아버지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이 남자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편안함으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기적은 단지 새 건물이나 성장하는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행복보다 가족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수백만 개의 개인적인 희생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GDP나 수출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을 희생하는 아버지들에 관한 것이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데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천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가장 큰 공장들 중 일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포항제철소였어요. 차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공기가 더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뜨거운 금속 냄새가 제 콧구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가이드는 박씨로 제철소에서 20년 넘게 일한 생산 관리자였습니다. 제 눈길을 즉시 사로잡은 것은 그의 팔뚝에 있는 화상 흉터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되어 하얗고 다른 것들은 아직 분홍색이고 치유 중이었어요. 메인 생산 구역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열기가 저를 강타했어요. 소음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두드리고 포효했습니다. 가장 밝은 것은 용해된 강철 자체였어요. 액체 태양빛처럼 주황 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녹은 금속의 강들 주위로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빛났어요. 어떻게 강철을 그렇게 잘 만드는 법을 배웠나요? 저는 소음 위로 소리쳐야 했습니다. 박 씨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외국 전문가들이 그들을 가르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구식 장비를 본 후 이 전문가들은 단 1년 만에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가진 것으로는 고품질 강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존하기 위해 강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항상 가난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 전문가들이 떠난 후 한국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기술 매뉴얼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16시간 교대로 일했어요. 그들은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화상과 부상을 입었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제 손을 보세요. 박 씨가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두껍고 몇몇 손가락 끝은 없었어요. 여기 모든 작업자들의 손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불한 대가예요. 저는 이 노동자들이 단지 강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1980년에 삼성은 막 컴퓨터 칩을 만들기 시작했고 미국과 일본 회사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공장은 제철소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깨끗한 흰색 복도와 특별한 무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 가이드는 김 박사로 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마른 남자였어요. 그는 많은 동료들처럼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는 법을 배웠나요? 제가 물었어요. 회사들이 가르쳐 주었나요? 김 박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컴퓨터 칩은 미래였고 어떤 나라도 한국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했어요. 그는 삼성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오래된 장비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완전히 분해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조립하고 개선했습니다. 때로는 기계가 고장났고 그들은 밤새 수리하며 머물렀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장에서 잤습니다. 저는 중요한 기계가 그날 고장났기 때문에 제 딸의 출산을 놓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따님의 출산까지 놓치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김 박사는 차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한다면 제 딸은 제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을 알지 않을 거예요. 이 공장들을 방문한 후 저는 또한 자국을 위해 돈을 벌러 해외로 간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수천 명의 한국 광부들이 독일 탄광으로 일하러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동 사막으로 건설하러 갔습니다. 제가 만난 한 전직 광부인 최 씨는 독일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그는 한국 광부들이 독일 노동자들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붐비는 기숙사에 살면서 모든 돈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산업전사라고 불렀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그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먼지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군사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경제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노동자들의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제철소 노동자들, 아이들의 생일을 놓친 반도체 엔지니어들, 몇 년간 지하에서 일한 탓에 기침하는 광부들을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과서도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현대 한국의 진정한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건강, 가족과의 시간, 때로는 심지어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 희생했어요. 제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경제 정책이나 정부 계획에 의해 건설되지 않았다. 그것은 비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들의 땀, 피, 그리고 눈물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이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방문하면서 매번 변화하는 나라를 지켜보았어요. 작은 건물들이 있던 곳에 고층 건물들이 올라갔습니다. 흙길은 고속도로가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재앙이 닥쳤습니다. 한국은 끔찍한 금융위기에 직면했어요.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 종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로 날아갔어요. 도착했을 때 도시는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익숙해졌던 밝은 낙관주의는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떤 경제학자도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동네를 걷다가 은행 밖에서 기다리는 긴 줄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위기 동안 사람들은 은행이 무너지기 전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국을 돕기 위해 금 장신구를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줄에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결혼 반지를 빼낼 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제 남편은 이것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저축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저보다 이것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금반지, 목걸이, 갑오를 은행에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 금은 녹여서 한국의 국제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국을 위해 소중한 소유물을 희생하기로 선택했어요. 미국에서는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결혼 반지를 포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은 정부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 나라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는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문제로 붕괴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위기는 한국 기업들이 더 효율적이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금융 규칙을 만들었어요. 전체 국가는 함께 힘을 모아 재건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전쟁 후 그들이 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그곳에서 배운 것에 대해 연설합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국의 경제 전략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그들에게 자녀를 거의 보지 못했던 지하철 아버지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산업 정책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그들에게 상처 입은 손을 가진 제철소 노동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의 기적은 훌륭한 경제 이론이나 완벽한 정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진정한 한국의 기적은 높은 건물이나 인상적인 통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국민의 정신 속에 살아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던 정신입니다. 작년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본 나라는 1980년에 처음 방문했던 가난한 나라와 닮지 않았어요. 현대 서울은 이제 빛과 에너지로 빛납니다. 젊은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멋진 옷을 입어요. 그들은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좋은 차를 운전합니다. 이번 방문 동안 저는 몇몇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완벽한 영어와 큰 꿈을 가진 밝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하신 희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한국이 한때 가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다른 시대의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젊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큰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 여행에서 집으로 비행하면서 저는 수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로 살아남은 철물점 주인,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공장 관리자, 지하철에서 딸의 편지를 읽는 아버지, 결혼 반지를 기부한 여성. 그들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대 한국의 진정한 건설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